팬데믹으로 락다운이 시작되기 전 2월의 고점을 모든 마켓이 돌파했습니다. 폭풍 전야처럼 시장은 너무나 고요하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은행주를 팔고 금을 사고 식품 유통업체를 샀다.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이제부터 긴장 타야 할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현지에서 알려드리는 미국 주식 부동산 투자의 핵심 노바입니다. 제가 원래 일주일에 영상 하나만 올리지 않습니까? 퀄리티 콘텐츠를 위해서. 그런데 이번 좀 다르게요. 서둘렀습니다. 워낙 사안이 급박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14일 금요일에 워런 버핏의 회사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SEC에 파일링한 새로운 주식 회사들 명부가 발표되었습니다.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예전만큼의 감각은 없으시지만 매크로 경제, 즉 큰 흐름은 읽으시는 분입니다. 워낙 회사에 인재들이 많기도 하기에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껏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요. 미리 큰 흐름의 앞에서 경고를 해주시던 분입니다. 이제 SEC에 파일링한 자료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요, 이 자료 링크를 본 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나오는 그 영상 소개글 있죠? 그곳에 달아 놓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8월 14일 정부에 보고한 내용을 자세히 하나하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랜파 버핏이 통상적으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자꾸 바꾸질 않습니다. 자꾸 바꾼다는 얘기는요, 자신들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 얘기죠. 흔히 사람들이 워런 버핏을 얘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키워드가 가치 투자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많은 연구를 거쳐서 가치가 시장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서 가장 저렴한 시기를 고르고 골라서 몰빵합니다. 그리고는 몇 년을 기다리죠. 흔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보유해서는 안 된다. 네, 멋진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분이 그동안 줄곧 말해왔던 이런 원칙들은 이번에 들어와서 계속 깨집니다. 그냥 liar,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거나 사기꾼이라고 독설을 퍼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언론 표현에 의하면 동네북 됐죠. 이번에 그렇게 팔지 않겠다던 항공주들 다 날리시고 항공주 뜰 때마다 두들겨 맞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연초에 이분이 말씀하시길 은행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리고 은행들은 좀처럼 멍청한 짓을 안 한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도 잘 버틸 수 있고 실적도 좋다. 이렇게 말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8월 14일 SEC에 공시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는 정말 이분의 명성에 똥칠을 하는 그런 기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배울 점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회사 내에 엄청난 인재들이 조사에 조사를 거듭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결정한 일이고 신속하게, 아주 신속하게 그 일을 2분기에 해치워 버렸다는 거죠. 그럼 간략하게 그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아낼 것은 뽑아내야겠죠. 주요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던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웰스파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을 확대했습니다. 처분한 웰스파고와 JP 모건 지분은 무려 30억 달러에 이릅니다. 골드만삭스는요, 아예 전부 버려버렸습니다. 이 언론 표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트림을 했다고 했네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흔히 머리 자를 때 그리고 나뭇가지를 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미국에선 가지치기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요, 주로 겨울이 오기 전에 합니다. 추운 겨울 나무가 건강하게 무사히 그 시기를 잘 지나도록 큰 나무들은 모두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하죠. 눈이 오면요, 큰 눈이 오면 눈들이 그 가지에 계속 쌓이고 쌓여서 얼어붙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쌓이면서 나무가 부러지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게 집으로 넘어지면 집이 파손되거나 차가 망가지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죽기도 합니다. 눈이 안 오는 남부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같은 곳은 겨울이 안 오는데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가 오기 전에 그렇게 합니다. 이 무서운 스톰이 오면요, 나무가 다 뽑혀서 날아가기도 하고 흔히 집으로 넘어져서 큰 사고가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남의 집에 넘어져서 큰 사고가 나면 정말 곤란하죠. 전에 저희 집도 스톰이 왔을 때 울타리가 모두 뽑혀 나가고 망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험 처리를 잘 했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금 겨울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혹독한 겨울 말입니다. 아니 무슨 은행주를 판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냐 하시는데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워런 버핏이요. 이분이 불과 5개월 전입니다. 5개월 전에 은행주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나타내셨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길 very attractive compared to most of securities 이런 말을 했어요. 뭐 다른 것에 비하면 매우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게다가 지금 너무 싸기 때문에 사야 한다 이랬던 분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열받네요. SEC에서 이런 건 조사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SEC에 파일링한 자료들을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렇게 많은 은행주를 트림하고 나서 무엇을 샀느냐 이걸 집중해서 보셔야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늘렸고요. 금채굴 업체인 골드베리가 식품 유통업체 크로거를 샀습니다. 크로거는 큰 그로서리 마켓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1883년부터 있었던 엄청난 역사를 지닌 회사죠. 먼저 이 회사의 매도와 매수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워런 버핏이 JP 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를 확실히 많이 줄였고 골드만삭스는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 점을 좀 보죠. 그리고 다른 은행주들 역시 많이 팔았더군요. 그 은행들 중 몇몇은 내셔널 와이드급이고 몇몇은요 로컬급 은행들입니다. 그리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조금 더 많이 늘렸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은행주가 최고라고 말하던 그가 눈 딱 감고 이번에 다 손절을 한 거죠. I feel very good about the banks we own. They're very attractive compared to most other securities I see, and most of them are buying. Bank of America is buying in a lot of stock every year. So our ownership of the Bank of America this year probably will go up 7 or 8% without us spending a dime. I'd like to own any business, any good business where my ownership goes up 7 or 8% every year without me spending any money, and on top of it, I get a dividend and so on. They're very attractive, both against interest rates and against or against bonds and against other stocks. 왜 다른 모든 은행들은 가지치기를 하거나 전부 손절을 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분을 늘렸을까요? 이 부분을 풀어서 보면 놀라운 사실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팔았던 주식을 모두 다시 그 다른 주식을 산 것도 아닙니다. 캐시로요 상당량을 빌드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다른 은행들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죠. 왜 버크셔는 다른 은행들은 모두 버리거나 잘라내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계속 애드업할까 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은행의 밸류에이션이 다른 은행보다 좋고 가격이 싸다는 게 워런 버핏의 설명입니다. 너무 싸다 이거죠. 밸류에이션이 좋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로 스트롱한 캐피탈 포지션입니다. 자본금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고요. 둘째는요, 여전히 안전한 배당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요 2020년 6월 25일에 발행한 그 스트레스 테스트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얘기하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검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검사를 보면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그 2008년도에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요. 경기 침체나 공황이 왔을 때 금융기관들이 이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사는 공황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가정으로 은행들이 손실을 기록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페더럴 리저브에서 발행한 SCB, 즉 스트레스 캐피탈 버퍼를 보시면 제가 이것도 소개글, 영상 소개글에 그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이 PDF 파일을 하나 열어보시면 참 좋은데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면요, 10 이하로 다른 은행들에 비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썩 훌륭한 정도는 아닙니다. 이번에 워런 버핏이 트림한 JP 모건 체이스, 웰스파고와 비교할 때 그냥 비슷한 수준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물론 골드만삭스의 스트레스 지수는 6.9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버린 거겠죠. 거의 모든 은행들이요, 우리가 디파짓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뭐 아마겟돈이라도 갑자기 터지면요. 사실 은행들은 우리에게 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냥 숫자만 지금 우리한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스테이먼상으로. 모든 은행이 사실 상황이 같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리먼 브라더스는요. 자본금의 31배에 달하는 돈을 이미 시중에 대출해 준 상태였고요. 메릴린치라는 회사도 그 당시에 자기 자본금의 40배를 뻥튀기 해서 대출을 이미 다 한 상태였죠. 사실 이 자기 자본금이라는 것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드는 경우 복잡한 회계 원리에 따라 숫자만 존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흔히 Trust Preferred Security라고 해서 에퀴리 상태로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큰 은행일수록 이런 일이 많죠. 링크에 걸어놓은 그 스트레스 테스트 그 자료에 보시면요. 차라리 그 해외 기반의 투자 회사나 로컬 기반의 작은 은행들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유럽 은행들이 훨씬 안전한 거죠, 사실. 그 만일 뱅크런이 일어난다면요. 여러분이 새벽부터 달려가서 은행에 가서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뭐 이래도 은행은 사실 돈을 줄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IMF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지방에 무슨 저축은행이라는 요상한 이름의 그런 금융기관들이 있었는데 뱅크런이 시작되자 은행에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가 2009년에 생긴 제도인데 그 기준점, 즉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 수치를 어디서 뽑았냐면 그 예전의 대공황 상태를 그대로 따온 가상 공간입니다. 그 스트레스 테스트의 가상 공간의 숫자들은 이렇습니다. 실업률 10%, GDP 피크는 8.5% 감소, 그리고 미국채는 3개월물이 0%, 10년물이 0.75%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팬데믹 경제의 숫자들은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GDP가 그렇고 실업률도 그렇고 국채도 역시 그렇죠. 지금 그 조금만 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금융위기보다 더 훨씬 악화될 수 있고 대공황보다 훨씬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계속 킵하면서 다른 은행들은 버리거나 트림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잠깐 보시죠. 다른 모든 은행들은 지금 디비던드 지급을 멈추거나 줄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배당금을 줄이지 않고 있죠. 다음 차트를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 2분기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도 아무 상관없이 주당 18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보면요. 매년 디비던드를 인크리스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다. 이 얘기죠. 은행이 장사를 잘한다. 무슨 말인가요? 돈 장사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돈 장사란 바로 대출 중에서도 모기지 가이드라인이 다른 은행들보다 매우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은행들을 비교해 볼 때요. 그 안전한 방식으로 대출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수적 입장에서 대출자의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대중적인 은행이긴 하지만요. 대출에 있어서만은 최상층의 크레딧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거의 힘들고 별로 얻을 것도 없는 은행이죠, 사실. 확실한 사람만 이렇게 받다 보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사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다른 은행들은요, 다시 말하면 버크셔가 트림한 은행들은 이 부면에서 어떤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 부실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적립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와야 할 대출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 웰스파고보다 상태가 좋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와 비즈니스들의 수익 감소로 인해서 거래 수익이 좋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이런 어려움을 인지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서민들을, 그리고 비즈니스들을. 잘 아시다시피 로컬 정부와 다르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포어베런스를 통해서 모기지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현재 도와주고 있죠. 모기지를 못 내는 사람들은요, 연방정부의 오더에 의하면 6개월, 그리고 다시 더해서 6개월을 더해서 up to 12개월까지 이 모기지를 안 내고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월부터 어떤 분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12개월로 계산했을 때 내년 2월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대로 그 집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은행들은 그때 이후로 괜찮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들은 모기지라는 대형 부실 채권에 대한 대송충당금 적립금 규모를 계속 늘려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은행들은 크레딧 카드 채권도 있고요. 자동차 대출론도 있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기지를 못 내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3 밀리언이라는 사람들이 자동차 론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랜드로드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도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연결된 도미노입니다. 대부분의 랜드로드들도 자신의 론 페이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죠. 이미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8월 렌트비를 못 내고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들이야말로 뭐 손가락 빨고 살 수 있진 않잖아요. 그죠?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문제는 점점 커지는 풍선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그 풍선은 계속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고 말겠죠. 지금 이 풍선의 바람을 잘 조절해서 살살 빼지 않는다면,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2021년에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8월 8일 백악관에서 발행된 오더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조항을 살펴보면요,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temporary. 지금 나오는 모든 정부 정책들이 이렇습니다. temporary. 어떤 것도 확실하게 보장된 것도 없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해는 갑니다. 정말 이해는 가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있을 수 없죠. 그럼 우린 이제부터 준비를 착실히 해야만 합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각자의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에 다른 준비를 해야겠죠. 살펴본 바와 같이 워런 버핏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 같은 사람도 이 긴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들은 부실 대출이 아니라 대출과 관련된 모든 대금을 이제 받을 생각도 못하고 있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은행들은 이제 2008년과 다르게 더 이상 정부도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행들도 지금 자기 살 길 바쁘죠. 포베런스 같은 그 정부 주도하에 서민 보호 정책이 없었다면 이미 은행들은 잔인한 방법들을 지금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숫자의 숏세일이나 포클로저가 발생했을 겁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는데 정부가 댐문을 지금도 아주 조금도 열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메시지를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은 지금 읽어내고 있는 것이죠. 2021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문이 열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워런 버핏은 이제 주식시장에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다만 부동산보다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물론 선제적으로 충격의 빠른 반응을 나타내는 순간 붕괴 현상은 주식시장이었지만 코스톨라니의 달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채권, 부동산, 주식 순으로 이동하는 경제의 대순환 주기에선 주식시장이 언제나 시그널을 부동산에서 받아왔습니다. 2008년도도 같은 패턴이었죠. 추후에 2008년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재구성하는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각설하고요. 워런 버핏이 보내는 두 번째 경고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도표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독일의 디벨트라는 회사의 어널리스트 홀거 제피츠가 트윗한 내용입니다. 같은 날 마켓와치에서 그 사람의 주장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다시 한번 워런 버핏이 어떻게 그동안 경고를 해왔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2000년도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모두 선행적으로 어떤 특정 지수가 약 20개월 전에 시그널을 보냈던 거죠. 바로 그 지수의 이름은 흔히 말하는 버핏 지수입니다. 글로벌 마켓 캡, 그러니까 상장지수의 총 시가총액이 GDP를 넘어가게 되면 거품이 쌓이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호가 있고 나서요, 약 20개월 후면 모두들 아연실색하는 폭락장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었던 거죠.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는 사실 많은 은행주를 처분하고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식품 유통업체 크로거라든지 금채굴 업체 골드베릭을 샀지만 현금 비중을 상당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무려 현재 쟁여놓은 현금만 146 빌리언이 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 말이 많습니다. 식품 유통업체를 샀다는 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장기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글로벌 사이즈의 대기업들은 모두 2021년까지 재택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이 채굴업체를 샀다는 건 조금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왜냐면요, 금은 안 사고 금채굴 업체를 산다. 좀 그렇죠. 이 기사가 제목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워런 할아버지 이분이요,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금 같은 금속류에 투자하는 건 정말 좋지 않다. 왜냐하면 흔히 상품시장, 선물시장은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철학을 밝혔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가 지금 금에 직접 투자 안 하시고 열매만 따드시겠다. 이거 참 좋은 소식인데요. 좀 더 스터디를 해보니까요, 의미가 좀 있더군요. 최근에 기술적 발전으로 채굴 업체의 생산성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금에 직접 투자 안 하시고 채광 업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연장선상에서 다시 말하자면 금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연결되어서 달러 약세를 여전히 점치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대신 불안한 금이라는 금속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와 동시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캐시를 계속 쟁여나가고 있죠. 왜 이럴까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의 대폭락장이 다시 재현되기를 예상하고 있으며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버핏 지수의 개요는 사실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이 아무리 천장이 없다고 한들 결국 실물 경제를 완전히 제치고 올라갈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즉 주식시장이 지금 환상에 빠져 있을 수 있고 쾌락에 젖어 있을 수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 말처럼 현타가 올 때가 생기는 거죠. 이 기사 제목이 아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동경제학자인데요. 현재 주식시장은 절벽 끝으로 달려나간 희망 없는 와일 이 카요리 같다. 아래에 있는 첨언은 이렇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평가된 시장을 난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네요. 여기 희망 없는 while 이 카요리 뭔지 아시나요? 카요리 한국말로 정확하게 발음해 드리면 코요테인데요. 한번 보여드리죠. 일부 금융권의 대출 전문가들은 2021년 모기지 사태가 2008년보다 클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기지 델리퀀시가 7%가 넘어갔습니다. 이 기록은 포어베런스 혜택이 있는데도 일어난 것이죠. 평시 상황이라면 3%대에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포어베런스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의회는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모두들 휴가를 갖고 언제 다시 협상이 시작되고 마무리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년 2월, 3월이 되면 12개월의 포어베런스 혜택을 모두 사용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정부는 대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라면서 손을 놓게 될지, 그 부분이 우리가 알아야만 할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2장의 경고장을 겸손히 받아들고 각자의 입장이 모두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이 추운 겨울을, 이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에 지금 몰입하고 계신 분은 그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변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예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지난번 게임의 법칙 3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톨라니의 조언은 새겨들을 만합니다. Always be fearful, never panic. 늘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상황이 실제로 펼쳐졌을 때 크게 놀라지 않고 패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 추이를 보면서 테크주에서 컨택주로 밸런스를 조정하시거나 캐시 비중을 점점 늘려야 한다거나 아니면 더 안 좋은 역성장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좀 더 심각하게 채권을 생각해 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늘 두려움을 갖고 시장을 대하신다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도 그리 놀라지 않고 담담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주 이 문제, 실물 경제에 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크나큰 기회입니다. 더 상황이 악화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캐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갖게 될 테니까요.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늘 이런 분들이 가장 크게 성공하실 수 있죠. 대폭락이 일어날 때 용기 있게 움직인 분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그런 분들이 가장 크게 성공하죠. 현재 실물 경제에서 최하층의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다음은 중산층, 그리고는 그 충격은 랜드로드들에게 금방 전이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요, 서로의 어려움을 헤아려줘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 교포 중에는 렌트비를 못 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빨리 랜드로드에게 연락하십시오. 상황이 이러저러한데 이번 달부터 몇 개월까지는 이 정도밖에 낼 여력이 없다. 내년에 상황이 나아지면 분할로 갚아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성의를 표현하십시오. 다만 염치 없는 요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봐줄 수 있는 영역이 경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 분들 중에는 랜드로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랜드로드 분들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거나 하면 모른 척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차피 기존 테넌트들이 떠나고 나면 새로운 테넌트들을 다시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크레딧이 좋다고 한들 그 새로운 사람들도 다음 달부터는 렌트비를 못 내는 상황이 지금 펼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아마 좋은 테넌트들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나서 적극적으로 함께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나도 당신의 상황을 이해한다. 그리고 나의 상황도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도 많이 어렵다. 다만 내가 이 정도는 정부 대책이 나올 때까지 혹은 내년 이 시간까지는 어떻게 손해를 좀 보면서 상황을 돌파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요, 서로 말로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나마 글로 남기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불이행할 시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네거티브한 내용들도 함께 토의되어서 그 서류에 아마 쌓이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세상에는요, 좋은 변호사도 많습니다. 주위에 아는 분들의 소개를 받으시면 아마 좋은 변호사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하다 보니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다루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포트폴리오가 어떤 색깔을 나타내고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떤 전략을 펼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알려드리는 미국 주식, 부동산의 핵심 노바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